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진행할 건데요. 경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한 권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도 직접 소개하고 책의 내용도 좀 읽어드리고 또 이 책에서 저와 또 어떤 부분들이 접점을 또 이루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아들러의 이제 심리학을 담은 책인데 어떤 청년하고 철학자가 이야기 나누는 거를 쭉 기술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게 되시면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실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 내용도 읽어드리면서 또 이 부연해서 제 생각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목처럼 이 미움받을 용기는 인간관계에서 미움받을 용기만 갖고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고, 미움받을 용기를 갖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서문에서 청년과 철학자가 나눈 대화를 좀 소개를 하면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누구나 좀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객관적인 것보다 내가 아는 만큼 또 세상을 보게 되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철학자가 이제 청년한테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었고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고루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진리이자 도달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처음부터 굉장히 임팩트가 왔었는데,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기술한 내용인데,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들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좋게 되고 있고 내 생각이 이렇게 변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 아니라 어떠한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블로그에도 많이 썼지만 중3 때 저희 부모님이 좀 사업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등록금을 못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년을 중2 때 중3을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출석부를 부르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 이름을 왜 안 불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 등록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등록금이 한 6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집이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 모르고 안 내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친구들 앞에서, 그 많은 한 60명 되는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너무 창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이제 부랴부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그 돈을 빌려서 오셔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내고 제가 이제 중3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키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번호가 61번이었어요. 키는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그때의 그 창피함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절대로 나이 들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자식들한테 이런 창피함을 주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심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런 안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계기로 삼고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는 본인에 의한 거지 그 경험이 누군가를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들러도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분노를 지어낸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질문한 게 커피숍에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웨이터 때문에 커피가 엎질러서 옷이 지저분해졌대요. 그러니까 커피를 엎질러서 옷이 이제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철학자가 대답하는 게, 자네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화를 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보다 큰 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지어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요? 철학자가, 자네에게는 큰 소리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였지, 즉 소리를 질러서 실수를 저지른 웨이터를 굴복시키고 자신이 하는 말을 듣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수단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꾸며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로 설명해도 웨이터는 정중하게 사과했을 거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는 등 조치를 취했을 건데, 아니면 세탁소에 옷을 맡겼을지도 모르지. 게다가 자네는 그가 그렇게 하리란 것을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자네는 큰 소리로 화를 냈지.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저항하지도 않는 상대를 더 값싼 수단으로 굴복시키려고 한 것일세. 그 도구로 분노라는 감정을 동원한 것이고, 분노라는 감정을 누군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뭐 큰 소리를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거는 물론 본인의 진짜 화가 나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런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데, 아이들도 그 연기라는 거를 하잖아요. 딱 울다가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면 울음을 그쳤다가 보면 또 그때 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지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러도 그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꼬집고 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이게 진심으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제 주변에 엄청나게 부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본인의 그런 재산 상황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자랑했다가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함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오히려 절제하고 그 다음에 더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 절제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부자들이 흥청망청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훨씬 사회적으로도 절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자랑을 일삼는 사람과 내가 이런 게 잘났다 저런 게 잘났다 이런 것들을 자꾸 입 밖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저도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열등감은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지 못한 열등감일 수도 있죠. 그런 열등감은 늘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상적인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목표와 성장한 나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더 노력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열등감은 굉장히 건전한 열등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라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중에 인간관계 중심의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보지 말고 경쟁 상대는 나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이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고자 할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그것이 인생의 과제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들러의 심리학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블로그에도 글을 쓸 때 타인에게 관심 갖지 말고 나를 성찰하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 가질 시간에 나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들러도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우월함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평온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걸세. 반면에 구속이란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의 표정이며 불신이 바닥에 깔린 생각이기도 하지. 네 개의 불신감을 품은 상대와 한 공간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을 수 없겠지? 라고 아들러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이좋게 살고 싶다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들인데,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는 타인을 바꾸기 위한 것보다 나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직면하고 나를 성찰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도 조금 살펴보면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에도 부자 되는 내구조로 나를 조각하라라는 그런 칼럼에서 매슬로우의 5단계, 인간의 5단계 욕구 5단계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인정 욕구가 분명히 인간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욕구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들러는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타인의 기대 같은 거는 만족시킬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인사 했으면 대천명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그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다 했으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과제인 거지, 나의 과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쳤을 때까지가 나의 과제인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그 나의 과제를,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욕을 하든지 좋아하든지는 그거는 타인의 과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고,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이것만 된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인간관계는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움받을 용기에 책에 나와 있는 핵심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타인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만든 결과물인 거지, 내가 그거에 개입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개입하지 않는 것도 어떤 과제 분리가 될 것이고, 또 이거는 이거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거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으니까 그 몫까지만 했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도 과제 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거나 참견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과제 분리의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뭔가를 했어, 이거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대천명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과제 분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인생의 가치를 두는 세 가지가 유능함,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웬만한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고 주장하지. 즉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네. 하지만 우주에서 혼자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온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네. 자, 단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자네는 아마 조직에서의 해방을 자유라고 생각했겠지. 가정이나 학교, 회사 또는 국가에서 뛰쳐나오는 건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조직을 뛰쳐나와도 진정한 자유는 얻을 수 없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던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에서 항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세 가지가 유능, 자유, 관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유라는 거는,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사실은 높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타인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기본적인 생각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하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자존감이나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갖고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만드는 게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좋은 성적도 쌓아야 되고, 좋은 지식도 쌓아야 되고,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또 자산도 있어야지 또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물론 자산이 있는다고 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도움이 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은 먼저 자존감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또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라, 왜 나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예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연예인이나 보여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가외로 들게요. 그런 분들 당연히 보여지는 게 직업이고 보여지는 걸로 수입을 얻는 분들이니까 당연하지만 그 외에 보여지는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어떤 기술을 숙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쌓아야지만 더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을 채우지 말고 뇌를 채워라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날씬하게 몸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를 가꾸는 거는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보기 나쁘지 않고 괜찮은 정도의 몸을 유지하고 있고 또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는 사실은 지식을 쌓거나 자기 기술을 숙련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쌓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은 훨씬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쓰고 그리고 또 내 화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나를 가꾸는데만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 치고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서 봤을 때 그렇고 심리적으로 외모만 가꾸는 사람들은 자기 내공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 꽤 많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은 나만 관심이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되게 이기적인 경우가 그 사람의 마인드는 굉장히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저가 평상시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한번 쭉 둘러보세요. 정말 자기 외모에만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과연 굉장히 높은지 또 그 사람이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고 남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사람인지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결과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좀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하지 말라. 이거는 약간 제가 좀 덜 공감이 가서 이제 한번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모든 관계를 수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수평 관계로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보고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 관계에 근거한 지원을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용기 부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제 점점 90년대생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책도 있는데 이 90년대생들은 어떤 상사를 자기 위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으로 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저희 때랑은 좀 다르게 평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사가 퇴근 안 한다고 자기네들이 퇴근 안 하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때 지금 30대와 40대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도 모든 인간관계를 수평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의 관계에서는 저는 제가 그래도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를 보면서 좀 더 아이들하고도 수평적으로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반성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타인을 행위의 차원이 아닌 존재의 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옆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해가 가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뭐 그랬을 때만 그 아이를 이뻐해주고 뭐 그러는 것보다 너는 너의 존재의 가치로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다라는 거를 자꾸 아이한테 심어주면 아이가 좀 더 자존감 있는 아이를 자란다고 하는 것도 제가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미움받을 용기와 좀 상통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좀 드려봤고,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을 하라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네.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블로그에 항상 주장을 하는 것처럼 주제 파악하면서 살자라는 이야기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분명히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변할 수 있는 것, 변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깊게 심도 있게 성찰하고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용과 신뢰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인데, 요새는 사실은 그 의심이 좀 만연해 있는 사회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잘 믿었었는데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배신도 당해보고 뭐 뒤통수를 친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당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사람을 잘 믿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큰 사람은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거든. 크게 성장하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크게 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정말 믿어주고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기는 있어요. 없다고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배신을 당해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한 번 배신 당해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배신 받아보기 전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길러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정말 믿어주면 정말 믿는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을 신뢰를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드려봤고, 인간의 최종적인 가치는 일의 본질은 타인에게 공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타자 공헌이란 나를 버리고 누군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치를 실감하기 위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내게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누구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남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종교에서도 물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인생의 본질을 따질 때 가장 마지막에 종착지는 남을 위한 삶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의 부자들도 보면은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가치를 찾게 되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항상 우울감이 온대요. 어느 정도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항상 우울감이 온대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벌고 싶어? 100억을 벌고 싶어? 목표를 정했어. 아니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울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찾게 되고 본질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다다르는 목적지가 뭐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 남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남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남이 도움을 받게 되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치를 더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가치는 어느 책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한 삶을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제가 원하는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돈이 되는 일에 집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남을 위한 삶,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삶, 이런 일들을 할 거거든요. 자, 오늘은 야외까지 나와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참 시원하고 좋네요. 그래서 마무리로 철학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에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단 그때의 공헌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즉 공헌감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철학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즉 행복이란 공헌감이라고. 분명 그 말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철학자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